자, 안녕. 국어의 훈련 7강. 오늘은 기술 지문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합시다. 기술. 저번 시간에 과학과 함께 기술을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유는 동일해. 과학 지문하고 기술 지문하고 비슷하게 어려워. 왜 어렵냐면 자, 바로 들어갑시다. 기술 지문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기술 지문은 항상 정보량이 굉장히 많어. 정보량이 굉장히 많어. 이래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 처음에 수능 지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능력은 너가 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뭘 요구한다고 했지? 그치?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를 정리하는 능력이라고 했어. 그래서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려운 거야.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수능 지문에서 가장 근본적인 지문의 형태라고 보면 돼. 정보량이 많고 그 정보량을 풀이하는 방법도 거의 비슷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여튼 뭐 알 수 없는 내가 생판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해. 그런데 그런 지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선생님이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거야. 자, 생각은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뭐가 하는 거야? 그죠? 우리의 손이 하는 거란 말이죠. 즉, 많은 정보량을 항상 뭐 할 줄 알아야 돼? 메모를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이 메모하는 것도 요령이야. 과학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림 그리는 것도 능력이고 요령이고 하기 때문에 많이 그려봐야 된다고. 메모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다 보면 스스로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잡다한 맥락에서 그다지 중요한 핵심적인 정보가 아닌 메모는 할 필요조차 없다는 얘기야. 왜? 그거 할 시간에 그냥 맥락만 파악하고 넘어간 다음에 문제 풀 때 거기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잖아. 돌아가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근데 우리가 그 전까지 여러분들도 그 전까지 문제 하나 선택지 하나 볼 때마다 돌아갔을 텐데 내가 여러분한테 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 막무가내로 돌아가자는 게 아니라 맥락을 파악하면서 문단별로 주제를 캐치하면서 글을 읽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이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야. 즉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야. 맥락을 파악하세요. 맥락. 근데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주제랑 관련이 있는 게 맥락이다. 그죠? 그리고 주제라고 하는 건 뭐다? 그죠?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다. 작가가 도대체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라. 이 문단은 왜 존재하지? 이 문단은 왜 존재할까? 이 생각을 계속해야 되고 그 생각을 메모하는 게 바로 맥락을 파악한다는 거야. 여러분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잖아. 뭐야? 특히나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글 안에 지문 안에 답이 다 있다는 거. 그죠?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저번에 얘기했지만 학교 다닐 때 진짜 모의고사 보면요. 남들보다 한 30분 일찍 다 풀고도 항상 만점 받았거든. 그러면 나중에 한 2학년 정도 되면요. 쉬는 시간 되면 첫 1교시가 국어 시험이잖아. 언어 시험이잖아. 우리 때는 언어였고 너네는 국어인데 1교시 끝나면 나한테 다 모여. 그럼 내가 답을 불러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틀린 애들이 막 이래. 야, 그거 왜 몇 번인데? 왜 몇 번인데? 이렇게 물어봐. 그럼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때는 왜 몇 번인지까지 몰랐어. 그냥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이거야. 야, 그냥 지문에 그렇게 써 있잖아. 그러니까 답이지. 지문에 써 있으니까 답이지. 그죠? 뭐 잘난 체는 아닌데 약간의 잘난 체인데 수학은 끝나면 또 내가 다른 애한테 달려갔으니까. 그죠? 수학이나 과학은 잘 못했어. 전형적인 문과형 인간인데 수학은 재미는 있었어요. 근데 못했지. 과학도 재미는 있었는데 잘 못했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왔을 때 기술 지문도 마찬가지. 글 안에 답이 다 있어. 그리고 출제자들이 요구하는 건 바로 뭐냐? 너희들이 그 글을 읽고 글을 맥락을 파악을 했다면 바로 거기로 돌아가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끄집어 와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들을 이런 지문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 절대 여러분들이 읽자마자 그걸 100%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읽자마자 그 내용이 머릿속에 100%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지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야를 바꿔야지만 답이 보입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내가 하던 대로 하면 절대 나아지지 않아요. 바꾸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역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좀 까다로운 지문들 가지고 이게 결코 까다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게 6월 모평인가에 한번 한 4년 전쯤에 나와가지고 아이들이 시험 끝나자마자 멘붕에 빠졌던 지문입니다. 볼게요. 1895년에 발견된 X선은 진단의학의 혁명을 일으켰다. 이후 X선 사진 기술은 단면 촬영을 통해 입체 영상 구성이 가능한 CT로 진화하면서 회부를 하지 않고 인체 내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기술로 발전했다. X선에 대한 얘기, 그리고 X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CT에 대한 얘기구나. 뭘까? 한번 더 가볼게요. X선 사진은 X선을 인체에 조사하고, 조사한다는 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인체를 막 이렇게 살펴본다는 게 아니라 조사는요, 빛을 쏜다는 얘기입니다. 쏘고 투과된 X선을 필름에 감광시켜 얻어낸 것이다. 조사된, 즉 쏘여진 X선의 일부는 조직에서 흡수, 산란되고 나머지는 조직을 투과해서 반대편으로 나오게 된다. X선이 투과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투과율은, 그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뭐 하면 될까? 가로로 묶어주면 되겠죠? 투과율은 공기가 가장 높으며 지방, 물, 뼈의 순서로 낮아진답니다. 당연하겠죠? 빛이 무언가에 부딪히면 날아가 버리거나, 그죠? 혹은 휘어지거나 막 이럴 텐데 공기는 그냥 가잖아. 그죠? 투과율이 가장 높죠. 그 다음에 가장 단단한 뼈일수록 투과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투과율은 지나가는 율인데. 또한 하나 더 특징, 투과된 X선의 세기는 투과한 조직의 투과율이 낮을수록 두께가 두꺼울수록 약해진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투과한 다음에는 당연히 투과율이 낮을수록 조금밖에 투과를 안 하잖아. 두께가 두꺼울수록 많이 날아가 버리겠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들인데 어쨌든 봐봐. 두 번째 문단에서 하는 얘기 결국엔 뭐야? 이거 X선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죠? 자, 글 전체의 주제 나왔어. X선 CT 촬영. 그리고 나서 X선의 특징을 얘기하고 있어. 그럼 이게 바로 뭐겠어? 계속 얘기하잖아. 배경 지식이라고. 우리가 지금부터 읽어내야 될 지문들을 알아내기 위한 배경 지식이 두 번째 문단에 나오고 있는데 이 문단을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냥 막 넘어가 버리더라라는 얘기야. 이거 넘어가면요. 게임 끝이에요. 계속 가나다라 읽으면서 시간 낭비하게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요. 세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런 X선의 세기에 따라 X선 필름의 감광 정도가 달라져. 잠깐만요. 문단 바뀌지 않았죠? 보면 안 띄었죠, 선생님.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의 흑백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렇지만 X선 사진에서는 투과율이 비슷한 조직 간의 구별이 어려워서 X선 사진은 다른 조직과의 투과율 차이가 큰 뼈나 이상 조직의 검사에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X선 사진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CT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두 번째 문단까지 X선의 원리, 그 다음에 진짜 주제가 드디어 언급됐죠. 보여요? 이 글은 CT 촬영에 대한 글입니다. CT는 인체에 투과된 X선의 분포를 통해 인체의 횡단면을 영상으로 재구성한답니다. 그래서 CT 촬영기 한쪽 편에는 X선 발생기가 있고 반대편에는 여러 개의 X선 검출기가 배치되어 있어. CT 촬영기 중에 중심에 사람이 누운 침대가 들어가면 X선 발생기에서 나온 X선이 인체를 투과한 후 맞은편 X선 검출기에서 검출돼. 자, 여기까지는 뭐랑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뭐랑? 그죠? X선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근데 다른 차이점이 이제 나오겠죠. X선 검출기로 인체를 투과한 X선의 세기를 검출하는데 이때 공기를 투과하면 감쇄된 양을 빼고 인체 조직만을 통과하면서 감쇄된 X선의 총량을 구해야 돼. 이것은 공기만을 통과한 X선 세기와 조직을 투과한 X선 세기의 차이를 계산하면 얻을 수 있고 이를 환산값이라고 해. 환산값이라고 하는 게 나왔네요. 즉 앞말이 어려우니까 뒷말이 좀 쉽게 설명하겠죠. 환산값은 특정 방향에서 X선이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산란되거나 흡수되어 감쇄된 총량을 의미한대. 환산값이란 X선이 인체 조직을 통과하면서 산란되거나 흡수되어 감쇄된 총량이구나. 환산값이라고 하는 것은 통과한 총량이 아니라
날아가 버린 감세, 사라졌다는 얘기죠. 사라져버린 총량이구나. 이 값을 여러 방향에서 구하기 위해 CT 촬영기를 회전한다. 이게 바로 뭐야? 일반적인 X선 촬영기랑 다르구나. 돌면서 가는구나. 그래서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여기도 찍고 이렇게 찍겠구나. 그러면 동일한 단면에 대해 각 방향에서 환산값을 구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서 컴퓨터가 단면 영상을 재구성한답니다. 됐죠? 여기서는 환산값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밑줄 그어놓으시고 메모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환산값은 날아간 값이구나. 됐죠? CT에서 영상을 재구성하는 데는 역투사 방법이 이용된대. 역투사는 어떤 방향에서 X선이 진행했던 경로를 거슬러 진행하면서 경로선의 환산값을 고르게 분배하는 방법이래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CT 촬영기를 회전시키면 얻은 여러 방향의 환산값을 경로별로 역투사하여 더해 나가는데 이처럼 여러 방향의 환산값들, 즉 날아간 값들이 더해진 결과가 역투사 값이래요. 그죠? 그러면 여러 방향의 환산값들이 더해진 결과가 바로 그거구나. 역투사 결과값이구나. 역투사를 하게 되면 뼈같이 감쇄를 많이 시키는 조직에서는 여러 방향의 값들이 더해지게 되고 그 결과 다른 조직에서보다 더 큰 결과값이 나오게 된다. 아하! 이 정도면 알았죠. 자, 봐봐. 크게 두 개밖에 안 나왔어. 뭐냐면 환산값이라고 하는 게 나왔고 그 다음에 역투사 값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 근데 환산값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간 값이라고 했어. 날아간 값. 날아간 값. 그죠? 그럼 생각을 해봐. 뼈 같은 경우에는 두껍고 단단하니까 많이 날아갈까 적게 날아갈까? 많이 날아가겠죠? 그죠? 뼈는 그러면 환산값이 많이 날아간 거니까 높게 나오겠다. 근데 역투사를 하게 되면 뼈와 같이 감쇄를 많이 시키는 조직에서는 여러 방향의 값들이 더해진다고 했어. 왜? 역투사라고 하는 건 환산값을 더해주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뼈 같은 조직은 다른 조직보다 결과값이 크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역투사는 날아간 값들을 뭐한 거니까 다 더한 값이니까. 그렇게 말한다면 환산값이나 역투산값이나 물론 수치 차이는 있겠지만 원리는 별로 다를 게 없죠. 그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야? 공기를 많이 투과시키면 환산값, 역투사값이 적게 나올 것이고 뼈처럼 단단해서 많이 투과 못 시키면 환산값이나 역투사값이 높게 나오겠구나.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고 가야죠. 그 다음 역투사 결과값들을 합성하면 투과율의 차이에 따라 조직의 분포를 영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CT 촬영기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인체의 여러 단면에 대해 촬영을 반복하면 연속적인 단면 영상을 얻을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이 단면 영상들을 조합하여 입체 영상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글이 끝나고 있어요. 전체 주제는 CT 촬영의 원리, CT 촬영의 원리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글이구나. 그리고 그 CT 촬영의 기본 원리는 X선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X선의 기본 원리 우리한테 알려줬고 우리에게 빙글빙글 돌면서 촬영한다는 거, 그 다음에 환사값과 역투사값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1번 문제 봅시다. 1번 윗글에 대한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CT 촬영을 할 때 X선 발생기와 X선 검출기는 회전한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찍는다고 했죠? 그래서 2번 X선 사진에서는 비슷한 투과율을 가진 조직들 간의 구별이 어렵다. 혹시라도 애매하다 싶으면 찾아가 봐야 되죠. 근데 이거 어디 나왔을까? X선 사진에 대한 얘기니까 적어도 첫 문단 아니면 두 번째 문단에 있겠구나 정도는 알고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3번. 네, 맞아요. 4번. CT에서의 환산값은 통과한 조직에서 감쇄된 X선의 총량을 나타낸다. 환산값은 날아간 값이라고 했죠. 그죠? 날아간 값을 합친 거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맞죠. 그 다음에 4번. 조직에서 흡수 산란된 X선의 세기는요. 그 조직을 투과한 X선의 세기와 항상 같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구분이 되냐 안 되냐 조직 간에. 구분이 안 되잖아. 다 값이 똑같아 버리면. 그래서 1번은 되게 쉽게 4번 답 나옵니다. 어렵진 않았고요. 그 다음 선생님 아까 멘붕 왔다며 선생님 문제 풀고. 왜? 멘붕 왔어요? 왜? 얘 때문에. 얘 때문이 아니고요. 미리 보면요. 얘 때문에. 그 전에 요거 풀고 갑시다. 역투사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얘예요, 얘. 그죠? X선 사진은요, 역투사 필요하지 않대요. 그렇죠? 이 역투사는 뭐에다 쓰는 거라고 우리 얘기했죠? CT 촬영이요. 2번, 역투사 결과값은 조직이 없고 공기만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크다라고 했죠. 아까 그랬잖아. 환산값은 날아간 값이고 뼈에서 가장 크다고 했고 역투사는 이 뼈에서 날아간 값을 더해간 것이기 때문에
뼈같이 단단하고 두꺼운 데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 있는 데서 가장 크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죠. 2번 치고 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게 스무스하게 갑니다. 물론 이 문제 틀린 학생 거의 없어요. 퍼센테이지 보면 70% 80% 이상 맞췄다면 다 맞췄다고 봐도 되거든요. 적어도 문제를 진지하게 푼 학생들은. 근데 이런 데서 시간을 많이 쓰냐 안 쓰냐인데, 이런 데서 시간을 안 쓰려면 1번 2번 문제 풀었을 때 시간 안 쓰려면 별거 없잖아. 이거 딱 두 개를 이해를 하고 갔으면 되는 거야. 잡다한 지식들이 아니라 핵심적 지식들이잖아. 그죠? 두 개밖에 안 나왔잖아. 환상값과 역투상값. 이 다음 봅시다. 자, 요거예요, 요거.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이 B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알맞은 것은. 근데 봐봐. 요쪽 방향으로 지금 X선이 가는 거, 이쪽 방향으로 X선이 가는 거, 이쪽 방향으로 X선이 가는 거 세 개를 줬고요. 두 개는 그 X선의 결과값이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줬고요. 요건 안 줬습니다. 그럼 요거에 대한 걸 찾는 것인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꼭 이렇게 밑에 대한 해설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비문학 지문에서 특히 막 미술 지문 같은 예술 지문에서 미술 지문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림 주어지잖아요. 그림에 현혹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글씨입니다. 글씨. 자, 글 써져 있는 거 봅시다. 위의 그림처럼 단면이 정사각형인 물체 가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인 물체인 나가 연결된 요거를 바로 다시 한번, 요게 뭐라고요? 요게 정사각형 가, 정사각형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가와 나가 연결된 요 그림을 CT 촬영기 안에 놓고 촬영하여 ABC의 방향으로 구한 환상값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냈대요. 환상값의 크기를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두껍고 통과하기 어려울수록 환상값은 높게 나온다, 낮게 나온다? 다시 높게 나온다. 이때 가의 투과율은 나의 2배이다. 자, 가의 투과율이요, 나의 투과율의 2배라고 했어요. 투과율이 2배다. 투과율은 통과하기 쉬운 비율이다. 아, 그러면 환상값과 역투사값은 그것의 반대로 나오니까 이 녀석이 이 녀석보다 수치가 2배 더 높게 나오겠구나. 적어도 이 까만색이 회색보단 2배 더 높게 나오겠구나. 즉 뼈고 살 같은 거겠구나. 이 정도라고 우리 잡아놓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X선은 화살표와 같이 평행하게 지나 물체 물체 저것의 밑면을 기준으로 A는 0도 방향, B는 45도 방향, C는 90도 방향이 있다. 그랬을 때 이 그래프가 어떤 그림이 나올까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그림입니다. 자, 볼게요. 자, 크게 4개가 두어졌어요. 하나, 둘, 셋, 넷. 그죠? 그랬을 때 봐봐. 요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요 하나하고 둘은요 전혀 지나고 있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0, 여기도 맨 마지막 것도 숫자가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투과율이 높을수록 숫자는 적게 나올 거라고. 반비례 관계라고. 그죠? 환상값이니까. 그랬을 때 딱 조건은 실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그죠? 그러면 여기가 어디로 가냐면요. 쭉 가서 봤더니요. 한 이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느낌이 오죠. 봐봐. 여기가 두꺼운데 좀 얇은 데를 지나가고 있는데 당연히 자, 요 그래프에 대한 이해를 좀 큰 그림으로 설명을 하자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여기를 지나간다면 이게 숫자가 가장 높게 나오겠죠. 그러면서 여기를 지나가는 거, 여기를 지나가는 거, 여기를 지나가는 게 점점 숫자가 어떻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숫자가 점점 낮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론 이 선은 4개밖에 안 주어졌지만 여기에 선이 다 꽉 차서 간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를 지나는, 바로 여기를 지나는 요 선이 가장 높게 나오는 거고 점점 짧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여기가 지나가는 게 여기가 되는 거고 요 밑에는 당연히 0으로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투과율이 낮아졌죠. 여기는 투과율이 졸라 높으니까 공기는. 그죠? 드디어 졸라 나왔어요. 투과율이 높다가 점점점 투과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환상값은 그 반대로 높게 나오는 겁니다.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보시면요. 쭉 가니까 0이죠. 쭉 가니까 0인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여기서 지나갔는데 자 봐봐. 여기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점점 투과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환산율은 투과율이 높아지니까 그죠? 범위가 줄어든다는 것은 투과율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투과율이 높아지면 환산값은 잠깐만. 그렇죠.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죠. 여기가 투과율이 점점 더 많이 투과되겠죠. 적어도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투과가 많이 되겠죠. 부피가 더 두껍고 더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점점 환산값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수치를 지게 되는 거죠. 투과율이 높아지니까 환산값들은 떨어지는 그림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동일하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높아지는 이유가 여기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죠. 이제 이렇게 통과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통과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는 요렇게 가자는 거죠. 요렇게. 그러면요. 우선은 여기하고 여기는 A하고 C와 동일하게 0의 수차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투과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환산값은 가장 낮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예요. 여기. 그럼 봐봐. 여기 이렇게 지나갈수록 점점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높아지겠죠. 높아지다가 여기서 제일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자, 봐봐. 요렇게 있을 때 점점 높아지다가 여기서부터 제일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요 부분을 넘어가면서 여기서 두 배치를 만나게 된다는 얘기죠. 즉, 요 정사각형으로 치면 지나가는 부분이 다시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줄어든 만큼 여기가 다시 두 배치 이상의 환산값을 계산하게 나오는 투과율이 낮은, 두 배 더 낮은 곳을 지나가게 되니까 환산값은 두 배 더 높은 이곳을 지나가게 되고 이게 여기가 줄어든 만큼 여기는 또 넓어지고 줄어든 만큼 여기는 넓어지고 여기에 비해서 여기서 줄어든 만큼 여기는 넓어지고 또 여기는 아예 없을 때 여기를 지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봐. 자, 여기의 길이와 우리 수학 시간에 이미 배웠어요. 여기의 길이는요. 서로 몇 배죠? 2배 차이 나죠. 2배 차이 나는데 투과율은 여기가 2배가 높기 때문에 여기는 계산을 했을 때 여기가 2배, 길이는 여기가 2배 길지만 환산값은 여기가 2배가 높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는 선과 여기를 지나는 선은 서로 뭐 하게 되는 거야? 나중에 환산값을 계산했을 때 같은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가 다시 어떻게 될까? 다시 어떻게? 점점 줄어들겠죠. 근데 여기가 줄어드는 게 마찬가지 여기서 줄어드는 양과 동일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갔다가 다시 점점 줄어들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선을 이렇게 그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으셨다가 점점 올라가다가 점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바로 여기예요. 여기.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딱 2배 차이인데 투과율은 이게 제일 높기 때문에 2배 높기 때문에 환산값의 경우에는 동일하겠구나. 그리고 점점 줄어들지만 여기가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동일한 구간이 계속 똑같이 이어지다가 다시 줄어들겠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그림은 몇 번 그림이 나오는 거야? 1번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죠? 결국에는 그게 핵심 포인트였던 거예요. 아까 적어놓은 거 있잖아. 투과율이 2배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환산율은 2배, 환산값은 2배 낮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2배 높은 구간과 2배 낮은 구간이 그죠? 2배 높은 구간과 2배 낮은 구간이 결과값에서는 이게 거꾸로 역전되기 때문에 높은 기간이 긴 데와 낮은 기간이 짧은 데가 실은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엔 지문에 나오는 투과율과 역투사값과 환산값의 관계만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그림에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줄을 그어버리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를 다른 학생들은 정말 시간 많이 투자해서 맞췄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틀렸을 때 여러분들은 빠르게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여러분들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는, 손으로 적는 그 습관, 손으로 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보여드린 겁니다. 하나 더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CD 드라이브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요즘에는 거의 사라져가고 있죠. CD 드라이브도 심지어는 다 USB
메모리 카드 같은 거 쓰죠. 그래서 요즘엔 또 USB 메모리 카드의 원리 뭐 이런 것들 나오죠. SSD 하드디스크도 나왔고요. 자, 봅시다. CD 드라이브는 디스크 표면에 조사되는, 또 조사란 말 나오고 있죠. 쏘여지는 레이저 광선이 반사되거나 산란되는 효과를 이용해 정보를 판독한다. 반사되거나 산란된답니다. CD 기록면 중 광선의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라고 하고,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한다. 여기서 반사라고 해서 여기 반사 나왔고, 산란돼서 산란 나오는 거죠. 글은 하나의 유기체 생명체라고 했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했죠? 이렇게 가로로 물결무늬 치고 가로로 정의 내리는 부분은 이렇게 물결무늬 치고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라고 했어요. 그 다음 CD에는 나선 모양으로 돌아나가는 단 하나의 트랙이 있는데, 트랙을 따라 일렬로 랜드와 피트가 번갈아 배치되어 있답니다. 그죠? 피트를 제외한 부분, 즉 이웃하는 트랙과 트랙 사이에도 랜드에 해당한다라고 나왔어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글 전체의 주제 캐치했네요. 뭡니까? 글 전체의 주제는 CD 드라이브구나. 그리고 이 CD 드라이브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온 게 랜드라고 하는 것과 피트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피트는 뭐 되는 거구나? 반사되는 거고, 랜드는 뭐 되는 거구나? 산란되는 거구나. 내가 그랬어요. 첫 문단과 두 번째 문단 진짜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참고로요, 선생님이 두 번째 수업 시간에 EBS 지문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것도 수능에 출제됐는데 EBS 연계 지문이었거든요. 그럼 EBS에서 무슨 내용이 나왔냐? 이 랜드와 피트에 대해서 진짜 자세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 글에서 랜드와 피트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정도가 EBS 글의 의미일 뿐이에요.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림까지 주어졌어요. 그림 주어지면요, 글을 읽으면서 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림과 같이 봐야죠. CD 드라이브는요, 디스크 모터, 광픽업장치, 광학계 구동 모터로 구성된답니다. 이때쯤엔 또 눈치를 딱 채야죠. 뭘 채야 되지? 두 번째 문단은 뭘 얘기하고 있구나? CD 드라이브의 구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구성에 대한 내용도 한 문제 나오겠죠. 그죠? CD 드라이브 전체 주제, CD 드라이브의 구성. 그죠? 그 다음 디스크 모터는 CD로 회전시킨답니다. 요게 막 CD로 회전시킨, 딱 그림상 CD 회전시킬 것 같죠? 그 다음 CD 아래에 있는 광픽업 자체는 레이저 광선을 발생시켜 CD 기록면에 조사하는데, 광픽업 자체 어디 있어? 광픽업 자체 어디 있어? 광픽업 장치 여기 있구나. 요게 레이저를 뿅 쏘는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얼마나 암기력이 좀 이게 머릿속에 들어갈까?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렇구나. 그림으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CD에서 반사된 광선은 광픽업 장치 안에 광검출기가 받아들인데, 여기 광검출기 무슨 호랑이 얼굴인 줄 알았더니 요거 안에 투시해준다고 잘라준 거구나. 이 안에 광검출기가 있구나. 광픽업 장치가 한마디로 빛도 쏘고 빛도 받아들이는구나. 그 다음 광선의 경로상에 있는 포커싱 렌즈는 광선을 트랙의 한 지점에 모으고, 포커싱 렌즈 이게 한 지점에 모아준대. 그 다음 광검출기는 반사된 광선의 양을 측정하여 랜드와 피트의 정보를 읽어낸답니다. 광검출기 어딨어? 여기 있네. 요게 그런데. 그 다음 이때 CD의 회전 속도에 맞춰 트랙이 광선에 조사될 수 있도록, 쏘여질 수 있도록 광학계 구동 모터가 광픽업 장치를 CD 중심부에서 바깥쪽으로 서서히 직선으로 이동시킨대요. 광학계 구동 모터가 이게 점점점 가운데서부터 뒤로 점점점 이동을 시킨답니다. 얘는 돌려주고 얘는 이동시켜주고. 그 다음 문단 여기까지 뭐 한 거야? CD 드라이브의 구성이죠. 그 다음 보세요. CD의 고속 회전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에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대요. 구성 끝났다는 얘기죠. 다른 얘기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진동이 생기면요, 트랙을 벗어나가 초점이 맞지 않대요. 이를 막으려면 트래킹 조정 장치와 초점 장치를 제어해 실시간으로 편차를 보정해야 된다. 편차 보정계는 광검출기가 사용된답니다. 그렇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문단 자 보세요. 세 번째 문단은 자, 이게 첫 번째 문단, 이게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 봤더니 뭔가 오류가 나면 뭔가 방법을 써야 된대. 오류에 대한 어떤 방법이 있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이게 바로 맥락을 파악하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게요. 자, 광검출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전후 좌우의 네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그런가 봐. 트랙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는 전후 영역이 있고 직각 방향으로는 좌우 영역이 배치되어 있대. 무슨 얘기 하려고 하지? 이때 각 영역에 쏘여지는 빛의 양이 많아지면 그 영역의 출력값도 커지며
내 영역의 출력값들의 합을 통해 우리가 피트와 랜드를 구별한대요. 그러면 이게 한 문단입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이 앞문단 요거랑 지금 읽은 부분이랑 한 문단인데요. 하나 더 추가된 거네. 오류가 있으면 방법이 있다. 무슨 얘기 나왔고요. 자, 랜드와 피트를 구별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렇대요. 그 다음 문단 보세요. 자, 봐봐. 문단 이제 구분됐어요.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쏘여지면 광 검출기 내의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해. 그런데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쏘여질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왼편에 있는 랜드에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 광 검출기의 좌 영역의 출력값이 우 영역보다 커진답니다. 어긋나면 그쪽 수치가 더 커진대.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실은. 더 많이 쏘여진다니까. 이 경우 두 출력값의 차이에 대응하는 만큼 트랙기 조정 자체를 작동하여 광피것 자체를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편차를 보정해야 된답니다. 자, 됐죠? 그럼 봐봐. 이게 라문단인데 라문단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걸 꼭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앙에 초점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구나. 여기까지만 알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이런 걸 정리를 안 해요. 습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문단 한번 볼게요. 자, 우측으로 치우쳐 조사된 경우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 편차를 보정한다. 그 다음 문단, 여기서 문단 바뀌었습니다. 한편 광 검출기에 조사되는 광선의 모양은 초점의 상태에 따라 전후나 좌우 방향으로 길어진대요. CD 기록면과 포커스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 광선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조사된 모양이 전후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야, 여기까지 글을 읽었을 때 글을 제대로 읽은 안에는 머릿속에 딱 이제 느낌이 옵니다.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글을 읽었잖아요. 맥락을 안 잡고. 그러면 이쯤이면요 그냥 멘붕 와요. 막 정보량이 막 쏟아진 거거든. 근데 적어도 생각하면서 읽었으면 이제 느낌이 옵니다. 바로 윗문단에서 무슨 얘기를 했죠? 얘가 빵 쏘여지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뭐 되는 경우였어? 치우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맞죠? 근데 여기서 뭐 얘기를 하고 있죠? 포커스 렌즈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하는지야. 즉 가까워지거나 멀어졌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얘기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글을 제대로 읽은 학생이라면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봐봐. CD의 앞에 문단. CD의 고속회전 등으로 진동이 생기면 광선의 위치가 트랙을 벗어나거나 초점이 맞지 않아 데이터를 잘못 읽을 수 있다. 이게 떠오르게 됩니다. 글을 제대로 읽었다면. 아하! 오류가 크게 몇 가지가 있구나. 두 가지가 있구나. 뭐였어? 트랙을 벗어나는 경우랑 초점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라문단에서 뭐 얘기하고 있구나. 트랙을 벗어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고 마문단에서 마지막 문단에서 뭐 얘기하고 있구나. 초점이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맥락을 잡으면서 읽으면 이 맥락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까지 읽었죠. 반면 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아까는 뭐였죠?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번엔 거리가 멀어지면 좌우 영역으로 길어지고 출력값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런 것까지 몰라도 된다니까. 알면 고맙고 몰라도 상관없어. 어차피 문제 풀 때 다시 돌아갈 거니까. 이때 광검출기의 전후 영역의 출력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한 후 그들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초점 조절 자체를 이용해 포커스 렌즈의 위치를 CD 기록면과 가깝게 또는 멀게 이동시켜 초점이 맞도록 한다. 맥락을 잡았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적으로 글을 읽은 것이 된다 이겁니다. 이걸 보면. 됐죠? 이게 그러면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쪽으로 봐. 자 가문단에서 글 전체의 주제 제시했어. 이거 CD 드라이브에 대한 글이야. 그 다음에 랜드하고 PT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했어. 기억 안 나도 좋아. 어차피 다시 가서 볼 거니까. 근데 남은단에서는요. CD 드라이브가 이렇게 저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구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거 당연히 기억 안 나지. 그거 지금 한 번 읽었을 때 이게 기억나는 친구 있으면요. 자신만만하게 나중에 어려운 시험 보세요. 뭐 행정고시 이런 거 있잖아. 기억력 진짜 좋은 겁니다. 그죠? 나 같은 경우에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선생님이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독서하고 문제 푸는 방법도 나처럼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특화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기억력까지 좋으면 더 좋은 거지 뭐. 그지? 그 다음 다문단. 다문단은 뭔가 오류가 있다. 그리고 그거는 이런 게 해야 된다.
그리고 랜드와 패턴은 이렇게 구별한다 얘기 나왔고요. 라문단에 라문단이 중앙이 초점이 아니었죠. 라문단이 뭐였어? 트랙에서 어긋난 경우예요. 그 다음에 마문단에 뭐야? 초점이 어긋난 경우야. 됐죠? 그죠? 그럼 바로 이 오류를 그때 딱 다시 가서 보게 된다는 얘기죠. 글을 제대로 읽었다면. 그러면서 트랙에 대한 얘기, 초점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자, 그럼 이 글은요. 굉장히 불친절한 글입니다. 애초에요. 이 랜드와 피트에 대한 내용은 어차피 랜드와 피트가 첫 문단에 나왔기 때문에 저기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딱 여기서 원래는 말을 해줬어야 돼요. CD 드라이브를 잘못 읽는 오류의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트랙을 어긋나는 경우와 초점이 어긋나는 경우다. 트랙이 어긋나는 경우는 이렇게 조절한다. 초점이 어긋나는 경우는 이렇게 저렇게 조절한다라고 써줬다면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쉽게 문제 풀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굉장히 불친절하게 글을 썼어요. 이 부분은 일부러 막 초점을 흘려놨어. 갑자기 여기다 랜드와 피트를 집어넣음으로써 아이들이 어디 한 군데에 집중 못하게 만든 겁니다. 자, 일부러 그런 걸까요? 글 쓴 사람의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걸까요? 네, 일부러 그런 거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난이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런데 항상 맥락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는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가진 우리들은 글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1번. 윗글에 나타난 여러 장치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거 뭐 보고 푸는 거구나? 두 번째 문단 보고 두 번째 문단에 어떤 구성이 나왔으니까 그거 보고 푸는 거구나 라고 하는데 광학기 구동모터 이거 4번인데요. 광학기 구동모터가 하는 일은요. CD를 따라 회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 볼게요. 광학기 구동모터는 얘였거든요. 회전해주는 얘는 얘였어요. 얘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으로 이동시켜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기억 못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된다니까 두 번째 문단 가서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풀립니다. 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눈깔 테스트니까. 그 다음 2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CD에 기록된 정보는 중심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읽어내겠군. 그렇죠. 이렇게 뒤로 빼주는 거죠. 2번. 레이저 광선은 CD 기록면을 향해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사되겠군. 어떤 애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아래에서 위로 레이저를 쏘잖아. 그죠? 그림상. 그죠? 근데 어떤 친구는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 그럼 그림 없으면 위에서 아래인지 알 수가 없네요. 그냥 쏜다는 얘기만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림 없으면 알 수 없지, 그건. 그지? 인정? 그 다음 3번. 3번. 광 검출기에서 내 영역의 출력값의 합은 피트를 읽을 때보다 랜드를 읽을 때 더 크게 나타나겠군 이라고 돼 있어요. 자, 볼까요? 보시면요. CD 기록면 중 광선이 흩어짐 없이 반사되는 부분을 랜드라고 하고 광선의 일부가 산란되어 빛이 적게 반사되는 부분을 피트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랜드는 많이 반사되니까 더 높은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3번은 동그라미죠. 4번. 랜드의 초점이 맞지 않으면 광 검출기의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 값의 차이를 이용해 보정하겠군이라고 했어요. 뭐 얘기하고 있죠? 초점이 맞지 않음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트랙을 벗어나는 경우라면 가, 나, 다, 라 중에 나를 봐야겠지만 초점이 맞지 않는 경우라고 분명히 얘기해줬기 때문에 마문단을 보고 푸는 겁니다. 그럼 마문단 돌아가서 보면요. 이거였죠. 자, 봐봐. 초점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때 광 검출기의 전후 영역의 출력값의 합과 좌우 영역 출력값의 합을 구하는 그 둘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초점이 맞지 않으면 광 검출기의 전 영역과 후 영역의 출력값의 차이라고 했어요. 아니죠. 전후의 합과 좌우의 합을 그만큼 올려주고 내려주고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적절하지 않죠. 됐죠? 그 다음 이 문제 역시 학생들이 굉장히 뭐 했던 문제야? 멘붕했던 문제야. 왜? 도대체 이거 뭐 보고 푸는 거야? 막 헷갈리는 경우 있으시죠. 자, 보세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문제인데 윗글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윗글에서 답의 근거 찾을 수 있다라고 했죠. 보기. 다음은 CD 기록면의 피트 위치에 레이저 광선이 조사되었을 때 상태 1과 상태 2에서 얻은 광 검출기의 출력값들이다. 상태 1이 나왔어요. 상태 2가 나왔어요. 근데요. 전후 좌우 보니까요. 2, 2, 3, 1이에요.
그리고 얘는요 5, 5, 3, 3입니다. 전후, 전후, 좌우, 좌우. 얘는 전후는 같고 좌우 서로 같고 얘는 전후 같은데 좌우가 서로 다르네요. 지금 뭐 된 걸까? 상태 1은 뭘까? 좌측이 우측보다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그죠? 자, 볼게요. 자, 레이저 광선이 트랙의 중앙에 초점이 맞은 상태로 정확히 조사되면 광검출기 내 영역의 출력값은 모두 동일하네요. 그러니까 상태 1이나 상태 2나 지금 뭔가 정확하게 쏘여지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광선이 피트에 해당하는 지점에 조사될 때 트랙의 중앙을 벗어나 좌측으로 치우치면 왼편에 있는 랜드에 반사되는 빛이 많아져 광건축의 자영역의 출력값이 우영역보다 커진답니다. 좌의 영역의 출력값이 우영역보다 커진답니다. 아, 이거 초점이 맞지 않았구나. 아, 초점이 맞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트랙을 벗어났구나. 트랙을 벗어났구나.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잠깐 봤죠? 전후의 합과 좌우의 합이 같아야 되는데 이거 뭐 트랙을 벗어난 건 아니죠? 전후 좌우는 서로 같으니까. 근데 전후가 숫자가 10인데 좌우는 6이니까 아, 이거는 전후 좌우의 합과 전후의 합과 좌우의 합의 차를 가지고 조절한다고 했던 게 뭡니까? 초점이잖아. 얘는 초점이 안 맞는 케이스구나. 그죠? 그러면 다시 가볼게요. 자, 보면요. 이게 좀 지저분하긴 하지만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무슨 문단이냐면 좌측으로 치우치면 그 부분이거든요. 트랙을 벗어난 경우. 그런 경우에 뭐 쓴데? 트래킹 조정 자치를 조절하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초점 안 맞는 건데 초점 안 맞을 때 뭐 쓰는데 포커싱 렌즈의 위치를 조정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봐봐. 상태 1은 뭘 사용할까? 그렇죠. 트래킹 조절 장치를 사용할 것이고 상태 2는 뭐를 쓰는구나? 포커싱 렌즈를 조절하겠구나. 포커싱 렌즈를. 됐죠?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풀어야지. 그래야지 안 헷갈린 거지. 됐어요? 그러면요. 자, 볼게요. 선택지를 봅시다. 1번 광검출기 조사되는 레이저 광선의 총량은 상태 1보다 상태 2가 작다. 아, 바보입니까? 더하면 상태 2가 더 크니까 이건 X죠. 그죠? 그 다음 2번 상태 1에서는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될 필요가 있지만 상태 2에서는 구동될 필요가 없답니다. 야, 봐봐. 초점 조절, 얘가 초점이 잘못된 거고 얘가 트래킹 어긋난 거잖아. 그럼 상태 2는 초점 조절 장치를 써야 되는데 상태 2에서는 초점 조절 장치가 구동될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이거 거꾸로 돼 있구나. X구나. 됐죠? 3번 상태 1에서는 트래킹 조절 장치가 구동될 필요가 없지만 아니 구동될 필요 있다고 했잖아. X구나. 그죠? 4번 상태 1에서는 레이저 광선이 트랙이 오른쪽에 치우쳐 조사되고 상태 2에서는 가운데 조사된다. 야, 오른쪽에 치우쳐서 조사됐으면 우측의 숫자가 높게 나와야 되는데 좌측의 숫자가 높게 나오는구나. X구나. 5번 상태 1에서는 포커싱 렌즈와 CD 기록문의 사이에 거리를 조절할 필요가 없지. 그거는 상태 2가 조절해야지. 상태 2는 멀게 해야 된다. 맞죠? 답은 5번이구나. 이렇게 푸는 겁니다. 됐습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요. 여러분들이 맥락을 파악만 했다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지문들이야. 읽어낼 수 있는 지문들이야. 그걸 다 이해하고 다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라 정리, 메모,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손이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국어는 절대, 특히 비문학은 절대 잘할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손이 움직이면서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메모하는 경험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진짜 중요한 메모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고 오늘 했던 거 복습 좀 잘했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에 올 때 꼭 뭐 해야 된다는 거 문제 미리 풀고 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